제167차 최고위원회 회의 및 제8차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전국 55만 수험생 여러분과 그 가족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내일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인터넷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과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는 이번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이 8,800만 건에 이르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결과 한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앞지르기도 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가 우리 국민의 참정권을 고의로 훼손한 것입니다. 댓글 조작을 주도한 김동원 씨는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만큼 법원과 검찰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한미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등이 방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미국 정부 주요 인사와 미군 수뇌부 인사들은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밀리 의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이고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하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 된다고 말하면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존재 이유와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이 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하는 바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말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입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여의치 않을 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이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는 철저하고 냉철한 이성과 합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념과 감정에 기대어서는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입니다. 최근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코 한미 동맹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치동맹으로 돈으로 장사하려는 접근은 양국 국민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자 최고로 부유한 미국은 이제 막 개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대한민국에 더욱 협력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인류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각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정치권 곳곳에서 자기 몸값을 올려보려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밀당이 가관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통합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을 임명하자 곧바로 복당파인 권성동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유승민 의원이 안 의원하고 접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 의원 측은 원한 적이 없다고 손을 그었습니다. 복당파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아예 공천 룰까지 거론하면서 적극 구애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심한 구태 정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치인이라면 국가를 위한 철학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모략과 술수로 반짝 몸값을 올려서 공천 한 자리 얻어내려는 행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복당, 통합을 부정하면서 뒤로는 온갖 미략으로 공천 장사를 하는 구태 정치는 이제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소위 변혁 의원들은 떳떳하게 당적을 정리하고 자유한국당과 솔직한 타협에 나서기 바랍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제 인재를 영입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새롭게 체제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최고위원이 앉을 자리에 제가 앉아가지고 조금은 생뚱맞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바른 미래당을 창당한 지 채 2년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 내분이 악화되고 이제 심지어는 국정을 농단했던 자유한국당으로 회귀를 하겠다는 그런 국민에게의 공언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당 내분 사태를 보면서 초대 바른미래당 대표를 지냈던 한 사람으로서 죄인된 심정을 정말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념의 정치를 배경하고 중도와 실용의 가치로 개혁과 민생을 책임지며 국민을 통합하고 동서합을 이루겠다는, 또 계파 정치를 불식하고 또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협치의 정치로 의회의 역할을 새롭게 수행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로 출범했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서 이런 상황을 맞게 돼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죄인의 심정임을 솔직히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을 농단했던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못했으면 못했지 더 잘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신국정농단 민주당을 대안의 역할을 자부했던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한국당을 배격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주장과 아우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선택지를 우리가 구축해야 할 텐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죄송스럽습니다. 이미 우리 손학규 대표께서는 바른미래당이 주도하는 제3지대에서의 통합개혁정당을 새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으면서
국민의 선택지를 또 국민의 대안의 정당을 만드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가치와 실용 가치 또 개혁과 민생의 방점을 두면서 한 단계 상승하는 상승의 사회, 전진하는 사회, 후퇴하고 또 추락하는 그런 사회를 대신하는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정당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좌표가 되고 노선이 되고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념의 기치하에서 진보 보수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한민국의 이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면서 이걸 해결하는 그런 정당의 출현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만들지 못하면 현역 정치인은 영원히 쓸 수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와 반성 속에서 새로운 사명과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우리 삼지대 굳건한 중도 실용 개혁 민생정당을 반드시 만들어서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상승하는 국가 사회를 만드는 가치로 우리 매진하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영 최고위원 아니 그 두 분 하시고 양보 좀 해라고. 아니, 한 말씀 하세요. 수능 안 맞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면 제 지역구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제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고 당에서는 대학 입시 정의 바로 세우기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대학 입시 정의를 바로 세울까 해서 국정감사 기간에 제보를 좀 많이 해달라고 제 전화번호까지 공개를 했는데도 아직 한 건의 제보가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깜깜이로 다 입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알고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게 지금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능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대입제도와 교육정책이 요동치면서 수험생들 어깨 위에 놓여진 짐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등 온갖 반칙과 부정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더욱더 참담한 심정입니다. 끼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만 끼워넣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입 정책의 핵심은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아이들의 대학이 결정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대학 입시는 평생을 좌우할 만한 하나의 큰 관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이 반드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 신뢰를 쌓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부 조사 발표에 의하면 대학 교수, 교직원 자녀들이 학종에 의한 수시 입학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대학 교수, 교직원 자녀들이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할 때는 온전히 100% 공개하에 정정당당하게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교육부에 요청을 합니다. 또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직원, 교수 자녀들은 10원 한 푼 등록금이나 뭐 이런 걸 안 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인지, 물론 뭐 장학금을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으면 좋겠지만 교육부에서 이 정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수험생, 학부모님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끝까지 힘내셔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반드시 100% 얻을 수 있는 그런 2020학년도 대학 수능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요 말씀은 제가 뭐 요새 국민들이 정치적인 얘기해봐야 귀도 안 기울여 주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박수선 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5일 날 유승민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 당시에 제가 해당 행위라고 그래갖고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됐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그대로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부터 탈당 마음을 굳혔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바른미래당이 지나온 6, 7개월 동안 호송세월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다 당 지도부와 함께 똘똘 뭉쳐서 우리 바른미래당 특별히 잘할 것도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원칙대로 올바른 길로 가면 국민들께서 우리 바른미래당을 다시 봐주실 것이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해서 제 3지대에 통합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국민들께서도 많이 기다리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결 특별위 전체 회의는 종료가 되었고 조정 소위에서 세부 심사가 임박했습니다. 예산안 심사 원칙 중 우리 국회가 늘 견지해 왔고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나랏돈이 균형감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부터 나름의 균형감 있게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체 15명의 소위위원 중 이번 조정 소위의 구성을 보면 격차 해소에 관한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남과 충청권이 각각 4명씩, 광주 전남 합해서 1명, 전북과 강원권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소위 구성이 이렇게까지 편향된 적이 있었는지 그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 관한 홀대, 특히 비교섭단체에 대한 배분까지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영원한 영남정당으로 남지 않으려면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재구성을 여야 모두에게 촉구합니다. 총원을 증원하든지 과다 대표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위원들을 소외 지역으로 교체해서 예산안 심사가 특정 지역 예산 몰아주기 심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원장 최일입니다. 어제 기업 회생을 위한 DIP 금융의 역할 확대 방안이라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일명 기촉법을 재연장하는 과정에서 저는 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기촉법을 상시화하거나 5년의 장기 연장하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기촉법은 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임시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의 역할을 하였으나 지금은 보수적인 은행들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수명을 다했다고 평가받는 제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은행은 담보채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 회생의 목표와 채권 회수의 목표가 상충될 때 채권 회수가 더 우선적입니다. 따라서 기촉법은 무능한 금융당국의 은행 팔 비틀기 같은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쓰여왔고 은행 외의 다른 채권자는 차별하는 은행만 유리한 제도로 운영되어 왔고 기존의 실패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을 교체하기 어려운 제도로 문제점이 많은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은행같이 보수적이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쫓아 수익을 내는 위험 자본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회생제도와 구조조정 펀드입니다. 법원 회생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신청하고 모든 채권자가 동등하게 취급받는 제도이며 실패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은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펀드는 흔히 기존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회생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간 신규 자금이 파산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신규 자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는 채무자회생법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2차례 법사위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 더 공개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공개 발언이 없으면 비공개로 발언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주 수요일에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가 열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